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좋은 부모로 살아가기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모로서의 대우는 점점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반면에 그 책임과 의무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종사님께서는 가정은 나라의 근본이다 라고 하셨죠. 예, 오늘 함께 할 본문 인도품 16장 합독 먼저 하시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서로 사귀는데 그 좋은 인연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은 대개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하는 연고이니 유념할 자리에 유념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무슨 방면으로든지 남에게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그에 따라 혹 은혜 준 처지에서 나에게 섭섭함을 줄 때에는 의리 없이 상대하는 것 등이요.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무슨 방면으로든지 남에게 은혜를 준 후에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며 저 은혜 입은 사람이 혹 나에게 잘못할 때에는 전일에 은혜 입혔다는 생각으로 더 미워하는 마음을 이뤄내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지 못하고 도리어 원진으로 변하여지는 것이니 그대들은 이 이치를 잘 알아서 유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는 반드시 무념하여 서로 사귀는 사이에 그 좋은 인연이 오래가게 할지언정 그 인연이 낮은 인연으로 변하지 않도록 주의할지어다. 네, 우리 도반님들 가정의 달 5월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이 부부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가정의 달이라고 지정한 이 한 달 동안은 적어도 나 자신을 비롯한 내 가정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또 가족들에게 서로의 마음을 보여주고 또 그 마음을 읽어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 끝자락에 서서 저는 아까 함께 봉독한 인도품 16장의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남남과도 좋은 인연을 맺어야 하겠지만 그 전에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의 인연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에 오늘은 이 가족으로 맺어진 인연이 더욱더 좋은 인연으로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있을 때 잘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모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중에는 아직 부모님이 건강하게 또는 병환 중에 계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곁에 계시는 교도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부모님과 어떻게 해야 더욱더 좋은 인연으로 오래 갈 수 있을까? 대종사님께서는 좋은 인연으로 오래 가려면 유념할 자리에서는 반드시 유념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유념이라는 것은 있을 류의 생각념. 그래서 생각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는 반드시 생각이 있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래서 정산종사님은 유념의 공부는 곧 일용 행사의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 대중이라는 것은 내가 그때그때 내 마음을 챙기는 그것을 말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부모님과 좋은 인연으로 오래오래 가려면 부모님이 원하는 바를 잘 들어드리는데 유념을 해라. 보통 우리 부모님이 하는 걸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신가요? 네.
그럼에도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죽고 사는 일 아니면 그 부모님의 원을 들어드리는 것이 부모님께 효를 하는 길입니다. 잠시 이어령의 80초 생각 나누기라는 영상 한 편을 시청하실 텐데요. 제목은 아버지와 손을 잡을 때입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네. 이 영상은 제가 수년 전에 TV에서 처음 접했어요. 아주 짤막한 영상이지만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제 마음이 정말 먹먹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에게 저랬겠구나. 저렇게 부모님의 큰 보살핌 속에서 자라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나 잘난 맛에만 취해서 살고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마치 저라는 존재가 혼자 큰 양, 부모님이 내려주셨던 큰 은혜를 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이 들어졌는데요. 태산처럼 커 보였던 부모님들도 나이가 들어서 연로해지면 크고 작은 병환 속에서 나약해지고 또 어린애처럼 되어지는구나. 그때는 나의 보살핌이 필요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젊었을 때는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온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올해로 8주기가 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림프종으로 발병을 해서 근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병은 수술이 안 돼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한참 항암 치료를 받던 어느 날 의사가 저희들을 부르더니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해드리고 또 맛있는 것을 많이 사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희들은 그냥 있을 수만은 없어서 암 치료를 잘한다는 그 소문이 난 어느 한의원을 수소문해서 모시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다행히도 그때 제가 그 일반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어서 수학 휴무 중이어가지고 제가 시간이 조금 자유로운 편이어서 모시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 아버지의 고통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저 자식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의무감 절반, 또 그곳이 가면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마치 소풍을 다녀오듯 가벼운 마음 절반으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해 긴 겨울이 지나고 초봄이 돌아올 무렵이었어요. 그 한의원 근처에 들판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들판에 아주 보기 드문 귀한 꽃이 몇 송이 피어 있었어요. 이 꽃 다 아시나요? 예. 저희 아버지는 이 꽃을 처음 보셨는지 참 예쁘다, 예쁘다를 몇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감탄해 하셨어요. 저는 이 꽃을 제 간사 시절에 그 총부에서 봐왔던 꽃이라서 이 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강남교당 야외 정원에도 이 꽃이 올 봄에 피었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이 꽃의 꽃말을 전해드렸어요. 아버지, 이 꽃은 복수초라는 꽃이에요. 복수초. 이름이 어마무시하죠. 복수초. 예. 그런데 의미는 참 좋은 꽃이에요. 한자로 복복, 생명수를 써서 복을 많이 받고 오래오래 살으라는 장수의 바람이 담겨있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 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꽃도 예쁜데 꽃말도 참 의미가 깊구나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넌지시 이 꽃 몇 송이 파다가 우리 집 화단에 심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평소에 꽃 가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예. 그 당시 저는 그 형상 없는 허공법계를 소유하는데 공을 들여야 한다라는 표준을 갖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법문이 다 아시죠? 남중리 소나무 법문이었어요. 예, 남중리 소나무 법문 우리 신입 교도님들은 모르실 텐데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대종사님이 어느 날 제자를 데리고 그 익산 남중리에 산책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길가에 큰 소나무 몇 주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조송광이라는 제자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소나무를 우리 교당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대종사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 제자의 좁은 생각과 작은 자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교당이 이 소나무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소나무가 교당을 떠나지 아니하여 소나무와 교당이 모두 우리 울 안에 있건을 기어이 옮겨놓고 봐야만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대가 큰 우주의 본가를 발견하지 못한 연고이다 라고 하시면서 큰 우주의 본가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시죠. 그래서 그때 저는 아버지의 부탁을 듣고 저 역시 복수초를 기어이 우리 집으로 옮겨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법문이 떠올라서 저는 아버지에게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 들판은 개인 땅이 아니에요.
이 모악산 자락이라 나라 땅이에요. 나라 땅 거 함부로 캐면 벌금 물어야 되는 거 아시죠? 반협박을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 있으면 다른 환자들도 함께 보고 더 좋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쉬워하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그 한의원을 떠나서 집으로 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당신이 곧 돌아가실 것을 예감하셨기 때문에 이 복수초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싶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당신이 가더라도 남아있는 가족들의 복과 건강을 염원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원일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뜻을 조금은 눈치는 챘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성직자이고 또 공부인이라는 이유로 매정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많이 섭섭하셨겠죠? 예.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차 속에서도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 이로움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법문과는 달리 제 자신을 먼저 생각을 했더라고요. 겉으로는 아버지를 위해서 한다고 한 일이었지만 결국 병든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쓸쓸하게 하고 또 섭섭함을 사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허망하게 아버지의 열반을 당하고 정말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원하던 그 일, 그 사소한 일 하나를 내가 들어드리지 못했구나. 참 불효막심한 딸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초의 서양 꽃말처럼 아버지와 저 사이에 슬픈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홀로 남은 우리 어머니에게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집안일, 그 집안 살림만 하신 분이었는데 언제부턴지 모르게 가족 모임을 할 때면 음식을 실컷 장만하시고는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족들이 다 먹고 나면 가장 늦게 혼자 구석에 앉아서 식사를 하세요. 아마 음식하느라 힘도 들고 또 음식 냄새에 바로 먹기가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왠지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어머니 밥을 좋아해서 한 번씩 집밥을 먹고 싶을 때는 집에 가서 엄마 맛있는 것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하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한 상 가득 차려놓고 이거 먹어봐, 저거 먹어봐, 좀 많이 좀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도대체 한 끼에 얼마나 많이 먹으라는 소리야 라고 어머니를 핀잔을 하고 또 어머니에게 나중에 혼자 먹으면 맛없으니까 제발 같이 먹읍시다 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혼자 먹는 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서 제가 다 먹는 것을 보고 나서야 혼자 그때서야 드십니다. 이 밖에도 제가 싫어하는 일들을 참 많이도 하세요. 그렇지만 어머니의 한평생 살아온 습관과 고집이 굳어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로 깨끗이 단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드려야겠구나. 그것이 내가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효이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있을 때 잘해야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더라고요. 그렇게 제 기준과 기대치를 놓고 어머니가 원하는 바를 들어드리니까 서로가 편안해졌습니다. 대신에 제 배는 좀 더 고달파졌죠.
그래서 우리 오늘 법회를 보시는 교도님들, 특히 젊은 교도님들, 부모님께 원하는 바를 잘 들어드리는데 유념을 하셔서 아주 기나긴 세월 동안 좋은 인연으로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자녀들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답게 결혼을 많이 하는 시즌인데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것도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도바님들 마음이 어떠셨던가요? 우리 범사님 어떠셨어요? 당황스럽고 좋으셨어요. 예. 저는 결혼을 안 해봐서 그 마음을 잘 몰라요. 모르긴 한데 아마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가요? 대답이 작은 걸 보니 그러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은 내 자녀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전에는 부모님이 연로해지면 직접 모시고 살기도 하고 용돈도 챙겨드리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도 한두 명, 낳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한 세상이 되었고 또 그 적은 한 명의 자녀가 길게는 100살까지 사는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보답을 바란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답을 바라는 마음을 놓아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해주고 은혜를 내려준 것에 대한 무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대종사님께서는 자녀에게는 바로 이 무념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오래 가려면 무념할 자리에서는 반드시 무념해야 한다라고 하셨죠. 정산종사님께서는 무념 공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곧 일용 행사에 오직 염착하는 생각을 없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들렴 붙을 착, 그래서 탐내어 집착하는 마음을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바라는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식을 원망하고 욕하게 되죠. 그래서 자녀를 효자로 만드는 것도 또 불효자로 만드는 것도 다 부모에게 달려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녀에게 바라는 마음을 두지 않으면 내 자녀를 다 효자로 만들 수 있고 바라는 마음에 집착해 있으면 내 자녀를 불효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동물들 중에 곰이 있죠. 곰. 이 곰의 모성애는 우리 인간보다 더 깊고 따뜻하다고 합니다. 어린 곰이 2살쯤이 되면 어미곰이 새끼곰을 데리고 산딸기가 있는 먼 숲으로 간다고 해요. 그 어린 새끼곰이 산딸기를 따먹느라 잠시 해차를 하고 어미곰을 잊게 되면 그 틈을 타서 어미곰은 몰래 새끼곰의 곁을 떠납니다. 곰도 그렇게 애지중지 새끼곰을 기르는데 그 새끼곰을 버리고 왜 그렇게 매정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걸까요? 그것은 새끼곰이 그 험한 숲속에서도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발톱이 나고 이가 자라서 혼자 살만한 힘이 붙었다 싶으면 어미곰은 새끼곰이 혼자 자랄 수 있도록 떠나는 것입니다. 어미곰이 새끼곰을 껴안는 것이
그 곰의 사랑이듯 새끼 곰을 버리는 것 또한 어미 곰의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내 자녀에 대한 이런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어미 곰처럼 몰래 떠날 수 있는 연습을 해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사랑인 듯 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을 보면 자녀가 다른 것에 정신을 팔고 있거나 또 독립해서 나가려고 하면 그 사실에 섭섭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심한 경우에는 상처까지 받는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니들이. 아직 그 자녀가 어리고 안쓰럽게만 여겨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는 자식이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애지중지 키웠잖아요. 그런 말이 있죠. 부모님들은 손에 지문이 없다라는 말처럼 우리 자녀들을 너무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자신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도바님들께서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돌고 도는 그 인과의 세계 속에서 딱 이 생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인연되어졌다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또 홀로 설 수 있도록 자력을 세워주는 의무와 책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나의 소유물이냐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우리 강남교당 도바님들의 자녀들은 부모님들 마음대로 많이 되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대부분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 가장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그 송년 가족 모임에 오라고 해서 사가에 갔는데 저희 여동생 남편이죠. 재낭이 그 4살 된 아들하고 막 장난을 하고 놀다가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 4살배기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4살배기가 몸을 베베 꼬면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다시 재차 물었어요. 야, 말해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끈질기게 질문을 던지니까 이 4살배기가 아빠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자기 방으로 막 뛰어가더니 고개를 갑자기 뒤로 휙 젖히고는 이제 됐어?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희 가족이 한참을 웃었어요. 이제 됐어? 네. 사실 그 나이 때는 이성인 엄마가 더 좋은 법이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자꾸 아빠가 좋다라는 대답을 듣기를 자꾸 강요를 하니까 아들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아빠가 그토록 듣고 싶어 하는 대답을 마지못해 해주고는 마지막으로 반항을 하듯 한마디를 던졌지요. 이제 됐어? 아빠가 원하는 대답 해주니까 만족했어? 라는 거였습니다. 요즘 아이들 너무 똑똑하죠. 요즘 아이들 강요 통하지 않습니다. 이 4살배기도 이런데 하물며 다 자란 성인 자녀가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되죠. 제가 아는 한 교도님이 아들을 중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방학이라고 집에 왔다고 함께 밥을 먹자고 초대를 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친구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아들은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어느 그 중국 여학생과 사귀고 있다고 아주 담담하게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러냐 이렇게 호응을 하면서
그 여학생의 좋은 점이 뭐야? 그리고 어떤 점에 끌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았죠. 그러자 그 아이가 중국 여자애들은 시원시원해서 좋아요. 우리 한국 여자애들은 내숭도 잘 떨고 삐지기도 잘하는데 그 시원시원한 성격이 저와는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둘이 대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도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끙끙대면서 애만 달아하고 있더라고요. 당신에게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내비추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 아들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중국 여학생을, 결혼은 우리 한국 여자하고 해야지요 하면서 한숨이 꺼져라고 내쉬는 거예요. 아들이 외국인 며느리를 데리고 오면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정서도 달라서 어떻게 사냐고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교도님들은 이런 경우 어떠실 것 같습니까? 네, 우리 교도님 중에는 그 외국인 며느리, 외국인 사위를 맞이한 도반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우면 걱정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한 발 앞서 나가죠. 아들은 단지 그 여학생을 사귀고 있을 뿐인데 결혼까지 생각을 하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을 가지고 미리 당겨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들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부모가 그 부모 본인이 내 아들의 인생을 살아줄 것처럼 애태우고 있는 것이죠. 이런 순간이 시시때때로 올 텐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한 생각을 잘 돌릴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하는 생각으로 미리 걱정하고 관여를 하면, 그러한 관여를 하기보다는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내 자녀라도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대해야 훨씬 소통이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크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관심과 간섭인데요. 관심과 간섭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관심은 자녀의 삶에 공감을 한 뒤에 그 삶을 살아가는 자녀에게 자유와 선택을 쥐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심을 빙자해서 잔소리와 간섭, 참견을 하죠.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이렇게 자녀의 삶에 대해서 공감도 하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 빠져서 시시때때로 잔소리를 하고 간섭을 합니다. 자녀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시비 분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아무리 효자라도 간섭하면 싫어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부모니까 이래도 된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것을 용납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내 아들이 좋아한다는 그 여학생, 방학하면 초대를 해서 만나도 보고 음식도 먹여보고 서로 친해져 보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렇게 해준다면 그 사이에 그 자녀는 자녀대로 그 여자친구에 대한 판단을 조금은 정확히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자기 인생에 걸린 문제니까요. 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도님 중에 한 분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자식을 다 키우고 나니까 요즘에는 제가 그때 그 아이들의 마음을
너무 몰라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 아들이 공부가 맘대로 안 돼서 속상할 때도 있을 테고, 또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마음이 울적할 때도 있었을 텐데, 저는 사실 그런 일이 그때그때 그 아이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감정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패턴대로, 내가 짜놓은 계획대로 강요를 하면서 아이를 키워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자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사과를 할 것은 사과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잘하시고 계시죠? 예.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데는 양육의 개념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자녀를 파트너로 생각해야 한다고 해요. 부모와 자녀가 수직의 관계에서 수평의 관계로 변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 젊은 교도님들은 이 말에 100% 동감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야만 동지적인 결합이 되고 또 서로의 갈등도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 좋은 부모로 살아가기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모로서의 대우는 점점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반면에 그 책임과 의무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종사님께서는 가정은 나라의 근본이다 라고 하셨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가 홀로 설 수 있도록 부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워 나가시되, 사랑을 베풀었다는 상의 없이 다 놓을 줄 아는 그러한 부모님, 그러한 교도님들 되시길 염원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있을 때 잘합시다. 후회하지 말고요. 감사합니다.